자, 조금 전에 그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2.4%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제가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애틀란타 연은에서 딱 2.4% 예상했었는데 정확하게 2.4% 나왔고 예상치가 한 1.8%였으니까 미국 경기 2분기에도 굉장히 탄탄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분위기도 괜찮고요. 자, 좋습니다. 자, 좋은 지표를 우리 이제 봤으니 이제 또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바로 그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파고 최용석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2주 만이군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사기 입으셨네요. 네, 그쵸. 근데 그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제? 어제요? 네. 어제 뭐 저에게요? 네. 아니요, 저에게 별일 없었습니다. 없으셨어요? 네. 아니 아까 그 방송 시작 전에 뭐 어제 네. 어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네네. 구독자분들 걱정 많이 하셨나 하고 여쭤본 거죠. 그 국내 증시는 참 많은 다이내믹 분들이 있죠. 가슴 아파하고 계시죠. 네. 실제로 그러면 좀 문의를 많이 받으셨어요? 최파고님도?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네. 당연히 너무나 많은 통화를 했고 너무나 많은 문의를 받았고 네. 정말 많이 고객분들과 소통했고 뭐 늘 느끼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구간은 사실 뭐 참여로 마음이 아프죠. 네네. 네, 괴로운 일이죠. 좀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나온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거고, 뭐 다행스럽게도 뭐 사실 아주 큰 변동성에 노출된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요?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누죠.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최파고님이 준비하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오늘의 주제는 일단 제가 2월부터 다시 패널로 와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패널로 나오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시장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큰 틀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을 바라봤을 때 어떤 액션 우리가 취해야 될 건지에 대한 네네. 고민을 저도 하고 있어서 그걸 조금 나눠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자. 맞습니다. 지난 6개월 어땠었어요? 네, 제목 같이 보면서 바로 리뷰 드리면 될 것 네. 같고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다라고 했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2022년 작년 2월부터 2023년 올해 1월 말까지 지금 이제 기자님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진행자석에 앉아 있었는데 네. 그 1년이 저희 30대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한 해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 1년간 제가 노력했던 부분은 구독자분들 글로벌 라이브를 특히나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에게 어려운 시장의 대응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거의 마지막 제가 1월 말까지 진행자석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1월 13일 경에 2024년 올해 시장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뷰를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2023년 1월 13일 글로벌 라이브에서 클로징 멘트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전망이었고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연초에 딱 한 번 했었는데 그게 YMG 패션쇼라고 1월 28일에 정광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세미나 쇼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연간 전망에 대한 뷰를 밝힌 적은 온라인상으로는 1월 13일 한 번, 오프라인에서는 1월 28일 한 번으로 딱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때의 전망과 현재 시장을 비교해보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 리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1월 13일과 1월 28일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맞습니다.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때 나눈 이야기가 실현됐는지에 대한 리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1월 13일 당시에 방송에서 제가 클로즈 멘트로 올해 시장에 대한 세 가지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 전망이라고 하는 건 예측과는 달라서 저는 제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다만 올해 연초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 나름 굉장히 좀 절치부심해서 잘 준비한 코너였는데 뭐 영상 제목 일단 파프리카 씨앗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 저희 전망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저희 구독자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네. 제가 했던 첫 번째 전망은 2022년 10월에 S&P 500이 3,500까지 하락하고 회복 중이었는데 그 저점이 다시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그 두 번째로는 아마도 나스닥 지수가 10월에 확인한 저점 대비 30% 이상 오를 것 같은데 1월 13일 제가 저 전망을 했던 시점 대비해서도 20% 이상 오를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현재 리뷰해 보면 나스닥이 어쨌든 10월의 저점 대비 40% 올라왔고 1월 13일 제가 저희 뷰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30% 올라왔으니까 네네. 다행스럽게도 전망과 유사한 형태로 시장은 온 것 같고요. 사실 1월 13일이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을 텐데 그 시점에 저런 말씀을 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시장이 낙관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1월 13일에 저 말씀을 드릴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네.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 역시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공유를 하는 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밝혔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작은 악재를 무난히 넘겨주면서 시장은 정상적인 회복의 국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전망은 조금은 의외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ARKK 2022년도에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도 오히려 더 상승폭은 클 거라고 저는 전망을 했는데 네네. 결과론적으로 조심스러운 전망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종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40% 가까이 올라와서 어쨌든 1월 13일 대비해서 대략 한 6개월간 40% 상승했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뭐 꽤나 좋은 성과를 보여줘서 뭐 정말 운이 좋게도 2023년 연초에 제가 가졌던 세 가지 전망은 네. 모두 다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봐도 제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시장은 당연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저런 전망이 가능했던 건 어쨌든 시장이 가장 리스크하고 위험한 국면을 조금 지나서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증거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네. 다행스럽게도 실리콘밸리뱅크나 다른 미국 지방은행들의 노이즈들이 시장이 잘 수습되면서 정책적 노력들이 잘 수습되면서 시장을 완만하게 그래도 회복하는 국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이 도와줬으니까 성공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미국 정책적 노력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1월 28일에 사실 1월 28일은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들었을 텐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맞습니다. 1월 28일 오프라인 세미나 역시도 현재는 그 야미잘 패션쇼에서 현재 올라와 있어서 아, 그래요? 이 영상은 어. 제목이 제가 조금 마음에 드는데 여의도 내생남 듀오라고 해서 저 제가 박종훈 저희 영혼의 짝꿍인 메타박과 네네. 그리고 정광호 대표님과 제가 셋이서 준비한 자리였고요. 저 여의도 내생남 듀오는 정광호 대표님과 저를 말하는데 네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 정광호 대표님과 듀오로 불린 게 굉장히 영광이라서 개인적으로 저 제목을 아주 좋아하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대략적인 전망을 한 내용들은 하나는 시장은 지수로 봤을 땐 점진적인 회복이겠지만 개별 투자자 수익률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테슬라나 엔비디아, 메타 같은 자산들의 상승폭을 봤을 때는 개별 투자자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최악의 자산들이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모두 공감하겠지만 우리 메타박님의 메타가 가장 많이 욕을 먹었고요. 또 장비디아님의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욕을 먹었는데 그런데 최고의 수익률이 네, 다행스럽게도 두 개의 자산의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줘서 다행스럽게도 뭐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장이 연출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 테마로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또 로봇산업을 봐야 된다고 전망했는데 실제로 올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과 포텐셜을 시장이 잘 알아보면서 네. 비교적 인공지능 위주의 시장 주도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상반기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이 아닌 전망이었기 때문에 저 전망이라 함은 1월 초의 그 시점으로 봤을 때 향후 6개월간 시장에 특별한 노이즈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네네. 전망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장에 큰 노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했던 수준의 회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6개월간 비교적 잘 전망했다면 앞으로 6개월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냐면 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사진 속에 보이는 우리 최파고님보다 화면 속에 보이는 최파고님이 훨씬 더 잘생겼는데요. 네. 저는 조명이 좀 어둡긴 했었죠. 그러네 조명이 문제네요. 네, 그리고 조명이 제가 문제였네. 정광호 대표가 함께하는 날라 얼굴에 좀 웃음꽃이 폈던 날이라 굉장히 해피했던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앞으로 향후 6개월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면 네, 그럼 결국 이제 투자자들 궁금한 건 지난 6개월이 그러한 시장이었다면 네. 앞으로 6개월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고 그걸 저 역시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6개월간 어떤 시장이 될까? 앞으로 6개월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의 향후 6개월간의 전망, 대략 방향이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사진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이 사진 제가 어제 제 사무실에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매일 일하는 제 사무실에 매일 사용하는 머그컵입니다. 뭐 사용한다기보다 보기 위해서 올려놓은 머그컵인데 저기 이제 워렌 버핏의 문장이 있죠.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다른 사람들이 탐욕적일 때 우리는 조금 공포스러워해야 되고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욕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초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탐욕 그러니까 주식 자산의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저는 연초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조차도 불안해하면서 팔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맞아요. 시기였거든요. 네네. 저도 기억나는 게 2022년 연말과 2023년 연초에 미국의 빅테크 종목을 꽤나 공격적으로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저에게 그런 원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 아직 불안한데 애플 이런 거 왜 사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왜 네. 사냐, 그것 때문에 나 고생하고 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사실 그렇게 투자자를 괴로워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욕심을 내고 주식 비중을 채우는 게 맞았던 것 같고 반면 지금으로 봤을 땐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는 주식들이 기대 수익률이 이제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네. 이제는 우리가 be fearful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이 사진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게 될 건데 네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정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제 시작한 거 아니었었어요? 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인트로였습니다. 저는 주제 네. 시작한 줄 알았는데. 네, 인트로였어요. 네. 인트로가 좀 길었죠. 아니 재밌었어요. 네. 저는 정신 놓고 들었는데. 인트로가 절반입니다, 어차피. 네. 나머지 절반의 결론은 심플합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본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에게 중요한 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향후 6개월 혹은 향후 1년간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의 금리 인상이 사실 9개월간 4.5% 정책 금리가 역사상 가장 빨리 오른 1년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결과값에 대해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데 아마도 그 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해야 될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두려운 건 미국의 지방은행이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그러한 금리가 높아진 여파로 인해서 신용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부채가 정상적으로 워킹하지 않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있거든요. 국내 시장 역시도 당연히 부동산 시장, PF 시장에서 저러한 불안감들이나 노이즈를 많이 있는 상황이 있고 다행히 지난 한 6개월에서 9개월간은 자산 시장의 자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 노이즈를 덮을 정도로 우호적인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앞으로 만약 자산 가격의 상승과 회복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노이즈들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이 경기 침체를 저는
위기가 온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경기가 당연히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좋은 시기를 지나서 조금 나쁜 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크러쉬가 오는 시장이 붕괴된 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시장이 약간 둔화되는 거에 대한 고민에 가깝고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건 주식 다 팔자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 다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좀 덜 오를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다들 각자의 논리대로 이제는 좀 우리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역시도 사실 시장에 대한 예측 능력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은 투자자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훌륭한 조언해줄 수 있는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모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이죠. 하워드 막스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김동완 의장이 직접 뉴욕에 가셔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고 오셨죠? 네. 사실 김프로께서. 제가 글로벌 라이브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저에게 가장 존경한 투자자라고 하면 찰리 먼거 그리고 하워드 막스 두 분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네. 많은 투자자들에게 하워드 막스가 직접 썼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제 인생 최고의 투자자라고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고 저 개인적으로는 30번 이상 읽은 책이고요. 뭐 그 책과 함께 보낸 시간이 수백 시간이 될 정도로 이 하워드 막스님의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3프로TV 5주년 특별기획에서 뉴욕에서 김동완 시장님께서 막스와 직접 인터뷰한 그 모습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네네. 저도 2번 정도 봤는데 뭐 여러 면에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좀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특히나 저는 저 멘트 여러 가지 뭐 임팩트 있는 멘트들이 많았지만 투자의 본질은 적극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6개월에 비해서 앞으로 6개월간은 불확실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소 신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하워드 막스가 전해주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어서 저 인터뷰를 반드시 꼭꼭 한번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그 대화창에 보면 말씀하시니까 네. 뭐 이게 우리가 주식을 팔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리스크 관리가 주식 파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앞으로 6개월간 주식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지 물어보시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리스크 관리냐? 앞으로의 6개월간 혹은 앞으로의 1년간의 시장이 더 올라가긴 할 텐데 올라간다는 가정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 금리가 높아진 걸로 인해서 부채 상환이 안 돼서 특정 금융기관이 도산한다거나 뭐 아니면 부채 상환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정부가 우리 예상과 다른 카드를 꺼낸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을 20-30%좀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좌의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들을 우리 계좌에 넣어 놓거나 네네. 그런 것들이 리스크 관리인 거고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을 풀로 사놨다가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부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생각들이나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적어도 제가 본 주식으로 100억 이상 운용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한 타이밍 매매를 하는 분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네. 저는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타이밍에 맞춰 주식을 다 팔았다가 다시 다 산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네. 저는 그러한 뭐 의사결정할 능력이 전혀 안 되는 투자자고요. 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건 하드 막스의 의견 또 그리고 시장의 속성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약간의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계좌 유연성을 조금 더 더하자는 거고 또 긴 인터뷰니까 직접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또 친절한 최파고가 짧게 요약해 봤어요. 전 친절합니다. 네. 숙제를 주지 않아요. 네, 짧게 요약하는 제가 보는 포인트 이제 3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 3문장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수백 배 더 훌륭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
내용만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으로는 제로 금리를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우드막스 의견은 과거처럼 제로 금리로 갈 가능성보다는 아마도 2에서 4% 정도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거고 2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 정도니까 네. 내려가더라도 제로까지 내려가지 못할 것 같다. 아마 하다는 많이 경기가 만약에 풀리고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아마 한 2% 정도 하단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투자 환경이 제로 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로 금리 환경에 봤던 우리의 투자 환경보다 난이도가 좀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해주고 계시고 전 저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를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경기 침체는 시장이 붕괴된 위기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네네.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둔화가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약간 해석을 하자면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위험을 수용하는데 네. 모든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선을 높여가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을 테이킹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의 10년간 어떤 구간이었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더 많은 위험을 추구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아가는 구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향후의 10년간은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을 해주고 계신 거라서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할게요. 결론을 좀 설명드리면 저는 2012년부터 이제 증권사에 몸담으면서 시장에 참여해 왔는데 대략 12년간의 경험을 해보면 역시나 시장이 좋은 시기도 있고 나쁜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린 차트에 보면 위쪽에 있는 쪽이 긍정적인 환경, 좋았던 장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부정적인 환경, 장이 안 좋았던 시기인데 대략적으로 그냥 그려놓은 건데 장이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는데 장이 좋은 해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고 좋은 맞아요.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네. 반면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위대한 투자자들이나 뛰어난 투자들도 같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매크로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지난 10년간 시장 투자하면서 연간 단위로 보통 대응하거든요. 올해는 좋은 해일 것 같다. 올해는 좀 힘든 해일 것 같다. 이번 해는 나쁘지 않은 정도일 것 같다. 그 정도의 전망을 하는데 하워드 막스는 저보다 훨씬 더 수백 배 뛰어난 위대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더 긴 전망을 해주신 겁니다. 대략 30년 정도 하워드 막스가 시장에 참여한 지 한 50년 정도 됐으니까 지난 경험에 비추봤을 때 향후의 30년을 전망해 본다면 이러한 그림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한 10년간은 상당히 우호적 환경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제로였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적은 없는 최고의 호황이었다는 네, 거죠. 그쵸. 그 과정에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들이 나타나고 빅테크의 랠리가 나오고 자산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2023년 현재 시점부터 향후 한 10년간은 그 정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 환경은 약간 보수적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될 의사결정은 뭐냐면 예전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도 동일한 게 금리가 우리의 예상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기본적으로 과거 6개월보다는 이제는 리스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의 예상과 다른 조정이 왔을 때 우리의 포트를 방어해 줄 만한 자산 뭔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슬슬 해야 된다. 사실 그 우리가 2010년대에 이 투자를 해 오셨던 분들,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만 투자해 오셨던 분들이 2010년대가 쭉 지나고 나서 2020년대 후반에 미국 주식을 돌아보고 나서 난 국내 주식만 투자했는데 미국 주식 보니까 이건 뭐 2년에 2배, 막 3년에 2배 올라간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라면서 당연히 그럼 우리는 미국 주식으로 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 꽤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로금리 상태였던 거고 제로금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근데 앞으로의 10년, 그러니까 과거의 10년은 제로금리 시대였었고 앞으로의 10년이라고 하면 제로금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2010년대를 떠올리면서 2020년대 투자하지 말라. 이 얘기가 하워드 막스의 어떤 조언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뭐 위기가 온다, 뭐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네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S&P 500의 40년간 평균 성장폭은 연간 9% 후반 정도였어요. 네네. 9.7%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과거의 10년간은 제로금리 환경에서 S&P 500은 매년 15%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과거의 40년의 평균값보다는 한 5% 지수가 더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 5%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스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지수 내려간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앞으로의 S&P 500은 아마 장기 성장폭에 수렴하지 않을까. 네. 연간 한 8, 9% 정도지 않을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라갈 건데 좀 둔화될 거다. 네. 물론 내려간 구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어디에서 상단을 찍고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가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를 정책 금리가 계속 올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룸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통해 시장의 부양과 어느 정도 온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책 금리를 캐파를 만들어 놔야 진짜 경기가 둔화될 때 부양책을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 지금 올려놓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나중에는 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달콤한 완화적 정책으로 일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건 아마도 시장이 좀 괴로워할 때쯤 우리에게 또 사탕을 주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현재 5% 정도 와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상단 클라이막스 언저리 와 있는 게 아닌가. 저게 뭐 5.5% 6%갈 가능성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소폭 올라가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1년 후 2년 후 정도로 보면 저것보다는 상당히 좀 낮아진 레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 마지막 결론이 중요할 텐데요. 뭐 시간이 30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 심각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올해 연초에 저는 시장의 주식 자산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저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조언하는 편이었고 실제로 제가 모시는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략 30억 정도의 포트폴리오 운영한다고 하면 그중에 애플이 한 10억, 뭐 마이크로소프트 한 5억, 엔비디아 뭐 2, 3억, 테슬라 2, 3억 그 정도 그냥 대략 빅테크로 채워놓은 포트폴리오만으로도 6개월간 거의 40%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장이었거든요. 네네. 제가 느끼기에도 경이로울 정도로 좋은 장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6개월이 그 정도로 좋을 거라고 기대한 건 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뭐 전 추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좀 둔화될 거다라고 뭐 이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게 향후 6개월이 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기 침체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해결책으로서 또 완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금리는 조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어서 뭐 한 줄 요약은 미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두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의 일부 해답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답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액션을 공유해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시장의 움직임과 동떨어져 있을 때 사실 사람들은 포모를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상반기에는 빅테크를 다 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빅테크가 없었다면 포모를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뭐 우리 시장에서는 그 2차 전지를 그러니까 안 들고 있었다면 그게 포모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시장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또 구독자분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죠. 리스크 관리가 뭔데? 네. 리스크 관리는 뭔지 난 그냥 파는 거 모르겠다. 아니에요? 네.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대비라는 것도 리스크 관리고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많이 내려갔을 거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 놓는 것도 리스크 네네. 관리인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현금의 비중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수익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전자산의 성격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자산들의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놓는 게 네네.
뭐 올라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주식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네네. 혹시나 예상과 다른 크러쉬, 작은 크러쉬들이 발생했을 때도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함을 만들어 놓는 게 지금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현명해지는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다 같이 빠졌어요. 그럼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투자 구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월가에 같이 맞는 거죠. 버핏도 똑같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시장이 너무나도 크게 하락했을 때 과연 내가 많이 빠졌으니까 살 수는 있는데 그때 살 수 있는 현금도 없고 종목을 팔자니 그 종목들 다 이미 다 빠져 있고 그럼 뭐 아무 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다 빠졌어요.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 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국채를 내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국채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뭐 평가 이익도 나고 뭐 그동안 뭐 이자도 받았겠죠. 이자도 받았고 그래서 그 남들 다 힘들어서 뭐 이게 저가 매수도 못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나마 이걸 뭐 일부 팔아서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 거. 그건 그때 돼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만 딥한 이야기를 네네.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2008년 리만 사태보다도 2022년 시장이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2022년은 많은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었어요. 특히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쓰는 메이저들도 많이 힘들었던 해였는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 위기 국면은 언제나 자산 시장, 특히나 주식 시장의 가격이 하락할 때 채권의 가격은 오르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2022년에는 예외적으로 그렇죠. 채권 가격과 주식 시장의 자산 가격이 같이 빠지는 빠졌죠. 해였거든요. 네.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해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주식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이 커졌을 때 채권은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았었고 특히나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사실 뭐 디폴트 리스크가 거의 없는 자산이다 보니 사실 안전자산으로 매력드는 저는 다음 리스크의 사이클에서는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느끼는데 진짜 수년 동안 몇 번을 느끼는데 잘 안 되는 거. 네. 근데 안 될수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길이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파고님과 함께 좀 남은 6개월은 어떤 시장이 펼쳐지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하워드 막스 영상은 저희 김프로님께서 직접 그 미국까지 출장을 가셔서 인터뷰를 해 오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다시 한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파고님 오늘 부탁 보내드리도록 하죠. 다들 보내드리고 싶지 않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서 주무셔야 되니까.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